안녕하세요. 오늘은 7강 방어작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이 무엇인지 질병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나오네요. 네,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돼서 일어나는 감염성 질병과 병원체가 감염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돼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체가 숙주로 침입하는 경로는 호흡기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그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요. 식중독균 같은 경우 소화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말라리아나 황열 같은 경우에 매개 곤충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나 감기, 천연두, 콜레라, 결핵 같은 것들이 감염성 질병의 대표적인 예예요.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아도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은 되지 않겠죠. 그 대신에 환경, 유전, 생활 방식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1학기 때 배웠던 대사성 질환 같은 게 있겠죠.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 혈우병 같은 거. 고혈압, 당뇨병은 생활이나 그런 환경 때문에, 생활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혈우병은 유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유전자를 가졌냐에 따라 병원체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비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특히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것, 아까 병원체라고 얘기했는데요. 병원체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 프라이온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세균은요. 뭔지 아시죠?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분열법으로 번식하고요. 핵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세포 원핵생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원핵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핵이 뭐죠? 세포 안에 핵이 있다는 거는 핵 안에는 DNA 같은 유전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염색체가 이렇게 핵막에 쌓여서 있는 것을 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균 같은 경우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이 그냥 세포 구조입니다. 세포 안에 핵막 없이 유전자가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핵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긴 했는데, 핵이 없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그래도 유전물질이 있잖아요. 핵막이 없다가 더 정확하고요. 이런 형태가 원시적인 형태의 핵이다. 그래서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그러면 핵막 안에 이렇게 유전물질이 있는, 진짜 핵막이 있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형태의 핵을 가진 것을 진짜 핵이다. 진핵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세균은 그런 면에서는 원핵생물이에요. 당연히 단세포겠죠?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구균, 막대기 모양의 강균, 이렇게 생긴 나성균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 몸에 무해예요. 세균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구르트 같은 데 있는 유산균, 젖산균 같은 거는 인체에 무해하죠. 일부 세균은 감염된 생물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죠. 그렇게 세균에 감염된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네,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결핵,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이런 것들이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결핵이 세균에 의한 것이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세균에 의한 질병, 결핵이 있다. 네, 두 번째는 바이러스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이러스는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죠. 비세포 구조,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균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가 있을 정도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보면 세균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아까 세균은 핵막은 없지만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한 다음에 방출될 때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방출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인 질병은 항생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항바이러스제 개발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다른 생물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드는 항생제가 좀 있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견하거나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세균은 자체 효소를 가지고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물질대사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세포의 효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타겟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에이즈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네,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시 비교한 표가 있어요. 세균은 세포 구조지만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세균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도 없고 핵도 없어요. 세포 안에 막으로 둘러싸인 무엇인가가 없다. 그래서 원핵이라고 얘기했죠. DNA가 그냥 세포질에 이렇게 분포하게 된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 DNA 또는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세균에 단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이러스는 DNA, RNA 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균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단백질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포잖아요. 세포의 구성성분 중에 단백질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균엔 단백질이 당연히 있습니다. 세균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고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병원체 중에 제일 중요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봤고요. 다음번에 원생생물을 볼게요. 원생생물이 여러분한테는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원생생물은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이에요. 얘는 아까 우리 원핵생물, 진핵생물 봤죠? 진짜 핵을 가진, 원핵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그런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핵생물로 대부분은 열대 지역에서 매개 곤충을 통해서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 뭐 생각나세요? 네, 말라리아 같은 거. 원생생물에 의해서 그런 걸리는 모기나 그런 곤충을 매개해서 걸리는 질병을 말라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 원생생물이고요.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병이라고 째째파리에 의해서 이제 아프리카 수면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생생물, 진핵생물 중에 굉장히 하등한 생물입니다. 원생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균류가 있어요. 균류는 쉽게 얘기하면 곰팡이 종류가 균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원생생물이나 균류는 세균보다 훨씬 고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핵생물이고요. 균류가 몸에 직접 증식하거나, 곰팡이가 몸에 증식하거나 균류가 생성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그런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균류는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무좀, 건선 이런 것들이 곰팡이균, 균류에 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항생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항생제는 세균에 의한 질병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바이러스제, 무점처럼 균류에 의한 거면 항진균제를 써야 됩니다. 원생생물을 치료하는 약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진핵생물들은 원핵생물보다 치료하는 게 조금 더 과정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온이 있는데요. 프라이온이라고 안 써있고 변형된 프라이온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뭐 사람을 비롯한 그런 뭐 소나 이런 동물에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변형된 프라이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프라이온, 어떤 책에는 프리온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단백질성 감염입자예요.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감염입자입니다. 네,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하고요. 크기가 바이러스보다 작아요. 왜요? 바이러스는 DNA나 RNA 같은 유전물질 더하기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프라이온은 단백질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광우병의 원인이 프라이온이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과학자를 두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명과학의 ABC도 모르냐. 유전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증식하면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결국 단백질로만 된 감염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질병을 유발하냐면요.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원래 있어요. 신경계에, 뇌 같은 곳에. 그런데 변형된 프라이온이 생겨서 또는 감염이 돼서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을 만나면 그 구조를 바꿔버려요.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 정상 프라이온이 이렇게 생기고 변형 프라이온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얘가 만나면 얘의 3차 구조를 이렇게 꾸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얘도 이제 변형 프라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변형 프라이온은 정상 프라이온을 만나면 다 이 정상 프라이온의 모양을, 그런 구조를 변형시켜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상 프라이온이 다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서 그런 구조가 변하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에서 이게 일어나면 광우병, 미친 소다 이렇게, 왜냐하면 신경계가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런 미친 것과 같은 증상이 유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서도 광우병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로이츠펠트 제이콥 야콥스 디지즈, CJD라고 불러요. 크로이츠펠트 야코브 병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CJD와 소의 광우병, 또 양의 크리스피, 이런 것들이 다 변형된 프라이온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균으로 병원체로 뭘 봤어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 변형된 프라이온, 이렇게 5가지를 봤습니다. 입자가 제일 작은 건 뭐예요? 프라이온,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이겠죠, 원핵생물. 그리고 원생생물과 균류는 진핵생물입니다. 이러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죠?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를 통한 병원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끓여 먹고 익혀 먹으면서 그런 병원체를 살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볼게요. 이제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감염되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을 크게 2가지로 나뉘면요. 비특이적인 방어와 특이적인 방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이적과 비특이적의 말의 뜻은 뭐죠? 뭔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딱 그거에 맞게 방어를 한다.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그런데 딱 그게 아니어도 이거랑 뭐 이거 저거 뭐 요거 다 이렇게 방어를 한다. 그러면 비특이적입니다. 네, 특이적과 비특이적은 딱 선택적으로 딱 그것만 방어를 하냐, 아니면 딱 선택적이지 않게 이것저것 다 방어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내가 한번 그 병원체에 감염이 된 다음에 획득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네가 저번에 한번 들어왔지? 기억하고 있어. 특이적 방어작용은 주로 후천적으로 획득되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굉장히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해요. 반면에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서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특이적 방어작용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비특이적인 방어는 피부, 점막, 분비물 같이 외부 방어를 통해서 병원체가 침입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일단 내부로 들어온 병원체를 먹어버리거나, 식세포작용,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요. 특이적 반응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라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항체에 의해서 또는 세포독성 트림프구에 의해서 그런 감염된 세포나 병원균 또는 항원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와 특이적 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비특이적 방어작용, 선천성 면역이라고 얘기했죠. 병원처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전에 감염되었었는지 안 되었었는지 상관없이 감염이 발생하면 일단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외부 그런 방어 있었죠.
피부가 있기 때문에 병원체가 침투하지 못하는 물리적 장벽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과 땀의 산성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점막 볼까요? 점막은 어떤 기관이나 소화관 등의 내벽을 덮는 세포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점성을 띠는 투명한 액체 있잖아요. 그걸 점액이라고 얘기하죠. 점막에 이제 점액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인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 점액으로 덮여 있다. 네.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점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세균들이 점막에 붙으면 라이소자임이 계속 걔를 분해해 줍니다. 세균의 종류의 특이성은 별로 없어요. 라이소자임이라는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라이소자임, 라이소는 분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투에서 배우겠지만 뭐 리소좀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라이시스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 분해한다는 뜻이고요. 자임은 엔자임, 효소라는 뜻입니다. 네, 분해하는 효소, 라이소, 자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 점액으로 덮여 있습니다. 먼지나 병원체가 점막에 붙으면 그 주변에 섬모, 털이 있어요. 잔털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액 물질을 함께 바깥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에나 코에 뭐 들어갔을 때 에치! 그리고 재채기 하거나 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섬모 운동을 통해서 점액들이 그 먼지나 병원체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비액, 땀이나 눈물이나 침 속에 역시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취약해요. 세균들이 들어오기가 좋죠. 그래서 라이소자임이 항상 눈물에서 분비돼서 기본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일단 피부가 있고요. 외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벽,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하고요. 코 안에 있는 점막과 코털, 미생물 걸러내고 눈물이 이물질을 씻어내고 라이소자임도 있다고 했고 침에도 역시 라이소자임이 있고 위 같은 경우는 소화관이 기본적으로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특히 위는 위산을 분비해요. 왜냐면 음식을 삼키면 제일 먼저 위로 들어오잖아요. pH 2 정도의 그런 위산이 분비돼 가지고 대부분의 세균은 죽입니다. 대부분의 세균, 100%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세균을 많이 먹는데 대부분은 죽고요. 정말 어쩌다가 세균에 의해서 뭐 장염이 걸린다거나 배탈이 난다거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뭐 시험과는 별로 관계 없겠지만 위 속에서도 pH 2에서도 살고 있는 세균이 있죠. 뭐예요?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물질의 과정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선천성 면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식세포작용하고 염증 반응입니다. 식세포작용하고 염증 반응. 정말 중요해요.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은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식세포, 세포를 먹는다, 식균, 균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를 먹어요. 누가요? 대식세포가. 대식, 크게 먹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세균을 먹는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백혈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대식세포도 백혈구에 들어가고 우리 뒤에서 배우는 림프구나 이런 것들도 다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대식세포 같은 백혈구가 이렇게 몸을 돌아다니다가 병원체가 들어오면 걔를 먹어요. 병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대식세포는 아메바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막 정형이 없어. 비정형이야. 이렇게 보면은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쏙 얘가 병원체입니다. 이건 핵이고요. 얘를 먹어가지고 분해해버려요. 이것을 식균작용, 식세포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염증 반응 보시면 염증은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이렇게 상처 나거나 그랬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그러다가 막 고름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잖아요. 피부나 점막이 손상돼서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을 했어. 그러면 열이 나고 부어오르고 빨갛게 되고 통증, 아프거나 가렵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여기 보시면 피부가 가시에 찔렸어요. 가시에 찔리면 상처만 나는 게 아니라 가시나 이런 데 엄청 세균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세균들, 병원체들이 들어와요. 침입을 해요. 그러면 조직에서 그 손상된 부위의 조직에 비만세포가 와가지고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 꼭 알아두세요. 비만세포. 여기서 나오는 비만은 열량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살이 많이 찌는 그 비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메스트셀이라고 부르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히스타민의 역할은 뭐냐면요. 여기가 다쳤다, 세균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소문내는 역할을 해요. 네, 소문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주변에 병원체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봐. 그리고 소문을 내서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백혈구, 대식세포를 비롯한 그런 백혈구를 호출하는 역할을 해요. 히스타민이. 그래서 가시나 이런 거에 찔러서 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모기에게 물리거나 이러면 병원체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이제 백혈구를 호출해야 되는데 백혈구는 어디에 있죠? 혈관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혈구를 많이 부르기 위해서는 혈관에 혈액이 많이 흘러야 되고 백혈구가 그 모세혈관 벽을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일단 분비되면은 주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피가 많이 흐르도록 하고 피가 많이 흐르니까 빨갛게 보이겠죠. 혈관벽의 투과성이 증가돼요. 그래야지 백혈구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과성이 증가돼요. 백혈구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빠져서 상처 부위로 오겠죠. 이때 백혈구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혈관벽의 투과성이 증가하면 혈장, 그 물 성분도 같이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오르겠죠, 조직이. 그래서 붉게 부어오르고 백혈구가 이제 히스타민이 호출했으니까 여기에 옵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뭘 할까요?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을 통해서 상처 부위에 들어온 병원체들을 다 먹어서 제거를 하겠죠.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염증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모세혈관에 백혈구가 많이 모여가지고 부어오르고 빨갛게 되고 열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백혈구를 제거하는 작용, 식균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통증이라고 했지만 가려움증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좀 불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기한테 물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 간지럽고 그래 막 붓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약 바르잖아요. 어떤 약? 가렵지 않은 약. 붙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기한테 물렸을 때 이렇게 바르는 약들 또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연고들 이런 데 주로 뭐가 들어있어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 를 바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치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백혈구를 많이 호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밖에 병원균이 안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바르거나 해서 너무나 지나친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히스타민은 꼭 상처 부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알레르기나 이런 때도 나오는데요. 그건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제가 식세포작용하고 염증 반응에 별표를 섰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왠지 이거는 특별할 것 같아서 이것을 특이적 방어작용과 굉장히 헷갈리기도 해요. 식세포작용과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인 방어, 선천성 방어입니다. 만약에 이때 들어온 병원체가 A라는 세균이라고 했다면 내 몸에 A라는 세균이 들어오던 B라는 세균이 들어오던 C라는 세균이 들어오던 상관없이 식균작용이나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세포작용하고 염증 반응 역시 비특이적인 반응, 선천성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